안녕하세요. 목수입니다. 저희 비행기는 지난번 시간에 캐나다, 캐나다 마지막 기착지인 밴쿠버 공항에 도착을 했고, 밴쿠버 관광을 또 하루 했습니다. 하루 하고 오늘 드디어 이제 역사적인 날이죠.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넘어가는 날입니다. 드디어 미국에 도착한다 이거죠. 자, 캐나다 밴쿠버에서 이륙해서 미국의 첫 번째 도시인 시애틀 타코마 국제공항에 착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애틀에서 밴쿠버까지는 거리가 불과 113해리밖에 안 되네요. 아주 가깝습니다. 아주 가까워가지고 한 250km 정도밖에 안 되는 짧은 거리네요.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뭐 이런 게 바로 이제 지리 공부가 되고 그 FS로 세계 일주를 하는 보람이 되겠죠. 자, 지금까지는 이렇게 글로벌 지구 상에서 지도를 가지고 경로를 쭉 표시해 왔습니다만은 다음 시간에는 미국 지도를 사용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미국은 제가 여기가 시애틀이죠, 그죠? 여기가 미국은 제가 굉장히 꼼꼼하게 여행을 할 계획입니다. 미국의 소도시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영화나 이런 데서 들어봄직한 그러한 도시들은 거의 대부분 다 제가 다 방문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을 샅샅이 훑어보려고 하기 때문에 미국 지도로 여행을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아마 전체가 빼곡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굳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미국을 샅샅이 여행하지 않아도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좀 여담입니다만, 계속 이제 비행을 시작하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비행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 미리 제가 시간 절약을 위해서 출발지와 종착지 항로를 설정을 해뒀습니다. 캐나다 밴쿠버에서 시애틀 타코마까지 비행하도록 항로를 설정해뒀고 거리는 113해리입니다. 뭐 200k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비행 조건은 8월달 그리고 정오 정도, 오후 1시 정도로 설정해뒀습니다. 자, 그러면은 비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개는 여러분들도 다들 친구분들이 계시겠죠, 그죠? 친구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친구가 딱 한 명 있습니다. 딱 한 명. 저도 당연히 수많은 친구가 있었지만은 나이가 들면서 제가 의도적으로 친구들을 다 정리를 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저도 옛날에는 친구라기보다는 아는 사람이 많았었습니다. 몇천 명은 좋게 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은퇴하면서 거의 대부분 정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별로 의미가 없더라고요. 은퇴 전에야 비즈니스를 같이 해야 되니까 중요했는데 은퇴하고 난 뒤에 이렇게 보니까 다들 이권을 위해 가지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기 위해서 만나는 관계이지 진심으로 이렇게 서로 삶을 공유하고 그런 관계가 없더라고요. 제가 부족해서 그렇겠지만 그래서 완전히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를 하고 이제 딱 한 명만 남겨뒀어요. 정말 진실된 친구 한 명만 남겨뒀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제 짝치입니다. 제 짝치.
6학년 때 내내 제작지였어요. 제작지였는데 그 친구 한 명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뭐 다 정리했고 뭐 연락을 제가 안 합니다. 뭐 그래도 뭐 연락이 여기에서 오긴 오죠. 오면은 그냥 뭐 대꾸만 하고 더 이상 제가 적극적인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뭐 만나자 그런다든가 이러진 않습니다. 왜냐면 만나가지고 뭐 뻔하잖아요. 그냥 밥 먹고 술 먹고 그냥 뭐 판에 박힌 상투적인 얘기하고 그걸 끝나고 오는 거죠. 괜히 돈 낭비, 시간 낭비라 생각해가지고 그런 만남은 더 이상 제가 가지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매일 이제 근데 참 안타까운 거는 그 친구가 미국에 이민을 간 친구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살고 있어요. 미국에 이제 테네시주 락스빌이라고 조그마한 이제 소도시에서 친구가 미국에 살고 있다 보니까 거의 거의 못 만납니다. 뭐 1, 2년에 한 번, 두세 시간 정도. 친구가 직장 생활을 아직 하다 보니까 그냥 뭐 출장을 올 때 잠시 만나서 그냥 가벼운 식사 한 끼 하는 정도밖에 못합니다. 그 대신에 이제 매일 카톡으로 뭐 매일 얘기를 하죠. 근데 뭐 얘기도 사실은 뭐 주로 이제 제가 한국 소식을 전하는 정도이고 그 친구 측에서 이제 그 얘기를 하기는 좀 힘듭니다. 왜냐하면 뭐 대부분 회사 내이기 때문에 근무 중이기 때문에 제가 올리는 뭐 카톡 한국 소식을 겨우겨우 확인하는 정도. 그러다가 또 직장이 워낙 바빠가지고 뭐 토요일 일요일 없이 근무를 하는 모이더라고요. 그러다가 간혹 가다가 이제 집에서 쉬고 있을 때 그동안 이제 몰린 얘기도 하고 뭐 대화도 좀 하고 뭐 이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유일한 친구인데 유일하게 계속 연락을 하면서 지내는 친구인데 참 여러모로 이제 그 친구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아쉽죠. 아쉬워가지고 이제 둘이 그 약속한 게 있습니다. 약속한 게 뭐냐면은 그 친구가 은퇴를 하면은 캠핑카를 빌려가지고 미국 일주를 둘이서 해보자. 마누라들은 빼고 우리 둘이서 남자 둘이서 캠핑카를 빌려가지고 미국 전역을 한번 돌아다녀보자 이런 약속을 서로 했어요. 서로 했고 뭐 그거는 진짜 꼭 하고 싶습니다. 뭐 그 친구는 미국 실정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그리고 또 뭐 이민 간 지가 한 30년 정도 됐으니까 영어도 굉장히 잘하겠죠. 뭐 저도 옛날에는 영어를 했습니다만 지금 거의 잊어먹은 것 같아요. 잊어먹어가지고 단어를 잊어먹어가지고 그 뭐 리스닝이 거의 안 됩니다. 거의 안 되다 보니까 그 여행을 하기 힘들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는 또 그 친구가 하면 되니까 운전 교대로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미국을 샅샅이 FS로 소도시 이제 웬만한 도시들은 다 들러보려는 이유도 이제 그 친구하고 미국 일주 뭐 사전 여행 연습의 일환입니다. 제가 정말 해외여행 갈 때마다 그 미리 그 FS로 사전 답사를 하고 현재 여행을 가면은 정말 유용해요. 굉장히 유용하고 굉장히 실용적이더라고요. 실용적이라고 그렇게 하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이제 그 목적지가 시애틀이죠. 미국의 첫 번째 도시 시애틀인데
다행히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FS 2024 라이브러리가 부분적으로는 활성화됐습니다. 2020에서 구입한 애드온들이 제가 어제 대충 세어보니까 한 5, 60% 정도는 활성화가 됐어요. 활성화가 됐고, 그 중에 이제 아직까지 마켓은 아직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그 MS 측 발표로는 아마 제 생각에 3월 달 할 것 같은데, 지금 시뮬레이션 업데이트 했는 거는 그 테스트 버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테스트 버전이고, 정식 이제 업데이트가 되면은, 공식 업데이트가 되면은 그때 이제 마켓도 살아나고 나머지 애드온들도 다 살아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한 보름에서 한 달 정도만 기다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게 얼마 전에 지난번 시간에 비행했던 관광 비행했던 밴쿠버도 활성화된 라이브러리에 포함되었습니다. 포함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밴쿠버가 아마 굉장히 정교했던 겁니다. 그리고 또 다행스러운 건 이번에 방문하게 될 시애틀도 랜드마크가 살아났습니다. 살아났기 때문에 뭐 경치가 오늘 이제 시애틀에 도착까지만 오늘 하겠습니다. 오늘 도착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는 시애틀도 마찬가지로 하루 이제 한번 관광 비행을 하루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아마 경치가 괜찮을 겁니다. 유료 시설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집사람이 요즘 이제 오사카 여행 준비를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한 모양입니다. 아직 뭐 엔화도 뭐 바꿔야 된다고 이래저래 얘기는 하는데 다행스러운 게 아직까지 오사카 시너리를 제가 구입을 했었는데 아직까지 오사카 시너리는 활성화가 안 되더라고요. 안 되는데 제 생각에 저희 여행 이제 3월 20 며칠입니다. 24일인가? 그때까지는 오사카 시너리가 활성화가 될 것 같아요. 되면은 오사카로 이제 떠나기 전에 아마 최소 서너 번 혹은 5번 답사 비행을 좀 하려고 합니다. 굉장히 타이밍이 늦지 않은 것 같아요. 해외여행을 할 때 답사 비행을 하고 안 하고는 뭐 저 같은 경우는 차이가 많이 났어요. 굉장히 유용했습니다. 왜냐하면 3차원 현지의 3차원 그 지형 지물을 눈으로 익숙해지고 가는 거기 때문에 지도로 익숙해지는 거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오사카 여행도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어제 이번에 좀 동영상을 좀 올린 지 거의 한 닷새가 넘었죠. 제가 거의 매일 올리다시피 하다가 닷새 정도 못 올렸던 이유는 뭐 예고해 드린 대로 설악산에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오늘이 금요일인데 월화수 2박 3일간 다녀왔고 뭐 장소는 지난번하고 똑같습니다. 그 소노 리조트는 이제 지역마다 이름이 있어요. 큰 지역 같은 경우, 작은 지역은 없습니다. 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름이 있는데 설악산은 이제 델피노입니다. 델피노. 그리고 델피노 리조트는 굉장히 커요. 제일 크죠. 제일 큰데 그게 이제 소노 리조트의 이제 리조트 등급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일 높은 등급이 소노 펠리체, 그 다음이 소캄, 그 다음에 소노벨, 소노문 뭐 이렇게 많습니다. 소노휴도 있고 많은데 설악산 같은 경우는 제일 크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등급이 다 있어요. 대부분 등급이 다 있고 그리고 소노문은 없어지는 모양입니다. 소노문이 거의 제일 낮은 등급인데 물론 그 밑에 소노휴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없어지는 이유가 이제 소노벨하고 소노문은 뭐 등급이 거의 비슷한데 소노벨이 미미하게 살짝 더 높아요. 더 높은데
이제 워낙 노후가 되고 오래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예약률이 숙박률이 낮겠죠. 낮다 보니까 그 소노 리조트 그룹에서 소노문을 업그레이드를 이제 하고 있어요. 뭐 단양도 업그레이드가 꽤 진행된 것 같고 뭐 설악 뭐 전부 다 업그레이드를 야금야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업그레이드가 된 지역은 소노문 등급은 없애고 소노벨로 이름을 바꾸는 모양이더라고요. 업그레이드 됐다 이 뜻이겠죠. 근데 뭐 건물이 워낙 낡았다 보니까 소노캄 등급으로까지는 업그레이드가 힘들겠죠. 그냥 뭐 내장재를 업그레이드 하는 정도일 테니까 소노캄 등급으로 만들려면 건물 흔어버리는 거의 뭐 재건축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까지는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뭐 잘하는 것 같아요. 제가 다녀보면은 뭐 만족도가 대단히 저는 만족도가 높았어요. 왜냐하면은 뭐 소노캄 이런 데 비해서는 비할 데가 없이 낮지만 그 대신 이점이 분명히 있어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합니다. 첫 번째 이점은 숙박료가 대단히 저렴하죠. 뭐 요즘 같은 물가에 회원권을 가진 사람은 뭐 10만 원도 안 합니다. 9만 원 이렇게 해요. 거기다 할인까지 적용돼 보면 6만 원까지 내려갑니다. 해요. 그래서 숙박료가 물가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싸고 그 대신 그 비용에 비해서는 또 굉장히 저렴해요. 요즘 뭐 폐허에 가까운 이제 그 문 닫기 일보 직전이 실질적으로 문을 닫은 거나 마찬가지인 콘도들도 1박 숙박료가 8만 원 이상은 다 하더라고요. 하는데 근데 뭐 거기에 비해서는 뭐 초특급이죠. 엄청나게 좋죠. 그래서 가성비가 어마어마하게 뛰어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옛날에 지금 리조트다 보니까 굉장히 그 객실 면적이 넓습니다. 객실 하나당 면적이 굉장히 넓어요. 넓기 때문에 소노캄하고 소노배를 비교하면은 객실 면적이 제가 봐서 한 20% 이상 넓어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엄청나게 큰 장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장점인데 역시 이제 옛날에 지은 건물이다 보니까 난방 방식이 완전 옛날 방식이에요. 옛날 방식이라 가지고 최근에 지은 객실들보다 난방이 올타하게 뛰어납니다. 뭐 예를 들면 설악산 같은 경우에는 투숙을 해보면 겨울에 더워가지고 문을 열어놔야 될 정도로 난방이 뛰어납니다. 근데 소노펠리체 이런 이제 가장 최근에 지은 객실들은 좀 쌀쌀하죠. 쌀쌀하고 밤에만 이제 히터를 넣어주는데 밤에는 춥진 않아요. 춥진 않은데 낮에는 좀 살짝 춥습니다. 물론 이제 객실이 워낙 커서 그러면 됐겠죠. 대단히 크죠. 저희가 묵는 객실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뭐 98평인가 그럴 겁니다. 물론 이제 공용 면적을 빼면은 뭐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되겠지만 그래도 실평수 45평이면은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그죠? 아파트로 따지면은 뭐 거의 뭐 80평대 아파트인 셈이죠. 그래서 뭐 괜찮습니다. 이번에 이제 소노펠리체 델피노를 다녀왔는데 객실은 뭐 골드 객실을 묵었는데 지난번 영상에 올린 이제 골드 객실이 일반 골드 객실이 아니라 그 노약자 휠체어 전용이라 가지고 조금 독특해서 비교 삼아 이번에 일반 골드 객실과 차이를 보여드리려고 촬영을 하려고 그러다가 뭐 귀찮아서 안 했습니다. 귀찮아서 안 했고 뭐 여행 코스는 거의 똑같았습니다. 체크인 하자마자 이제 청초수 물회에 가서 해전물회 같이 먹었고 그 다음에 바로 또
속초 중앙시장에 가가지고 뭐 코끼리 분식에서 도너츠도 사 먹었고, 그리고 동태찌개가 지난번에 워낙에 맛있어서 동태를 아주 큰 놈을 한 2마리쯤 사려고 갔었는데, 이게 저도 몰랐는데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음, 그, 네, 고기잡이가 그 농사 짓는 거하고 비슷한 모양이더라고요. 비슷했어. 지상 경치가 이제 확실히 남쪽으로 내려온 표시가 나죠. 지금 8월 달로 항상 제가 세팅해 놓고 있었는데, 지난번까지만 해도 뭐 8월인데도 눈이 막 쌓여있고 이랬는데, 지금은 눈이 전혀 없죠.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남쪽으로 내려가는 중입니다. 한번 볼까요? 얼마나 남쪽인지. 자, 보십시오. 이게 극향하게 남쪽으로 내려가고 있죠. 그죠? 많이 내려왔습니다, 이미. 한 여기, 지난번 여기까지는 이제 위도가 워낙 낮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 더 이상 안 나타나네요. 이쪽하고 비교를 보면 되는데, 그래서 여름 경치, 점점 이제 여름 경치 나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 대구를 사러 갔는데,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만은 이게 농사 짓는 거하고 고기 잡기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농사도 보면 어떤 해는 배추가 풍년이고 어떤 때는 흉년이고 그렇듯이, 저희가 지난번보다 더 빨리 갔어요. 빨리 갔는데도 대구하고 가자미는 거의 안 나왔더라고요. 거의 다 들어가고 없었어요. 아마 이번 주는 지난주죠. 이번 주입니다. 이번 주는 그 대구가 많이 안 잡혔는 모양입니다. 그 대신 홍게가 굉장히 괜찮았어요. 홍게가. 그래서 이제 뭐 그냥 빈손으로 오기는 뭐하고 해가지고 홍게를 이제 10마리를 샀습니다. 10마리를. 근데 힌트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팁을, 그 시장에 가서 이제 장 보는 팁을 말씀드릴게요. 그 바로 사지 마시고 일단은 이게 그 수산시장을 한 2번 정도 왔다 갔다 해봅니다. 왔다 갔다 해보면, 오늘 일단 첫 번째 팁이 뭐냐면, 오늘 뭐가 물이 좋은지 대충 이제 느껴집니다. 그날 많이 나온 게 물이 좋은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똑같이 홍게를 사더라도 가게에 따라 가지고 홍게 사이즈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가격도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가격으로 따져가지고 10마리에 이제 4만원, 5만원 하는데, 그 5만원짜리라고 무조건 큰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쭉 다녀보면은, 걔가 좀, 저도 이제 이번에 그렇게 했어요. 한 2번 왔다 갔다, 지난번에 대구도 그렇게 샀는데, 한 2번 정도 왔다 갔다 해보니까, 걔가 크고 좋으면서도 저렴한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10마리를 4만원에 샀는데 굉장히 컸어요. 굉장히 크고, 그리고 아주머님이 또 서비스로 한 마리 더 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11마리를 4만원에 샀어요. 근데 다른 가게에서는 그 정도면 5만원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저렴하게 산 거죠. 그리고 또 이렇게 사면은 그 찌는 비용을 따로 안 받더라고요. 그 4만원 내면은 이제 쪄서 줘요. 그리고 스티로폼 박스에 이렇게 딱 포장을 잘해서 넣어서 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숙소로 가지고 왔는데, 와, 양이 어찌나 많은지. 저희가 이제 저녁에 이제 간식 삼아 한 마리를 꺼냈는데, 둘이서 한 마리 가지고 배가 불렀어요. 그래도 이제 2마리를 꺼내 먹었죠. 먹고 난 뒤에 이제 2마리 꺼내 먹었으니까 11마리 중에서 8마리 남았잖아요. 눈앞에 캄캄하더니, 야, 이거 어떻게 다 먹지? 그래가지고 다음번에는 절대로 10마리는 안 사기로 했습니다. 5마리, 둘이서는 50마리면 해도 충분해요.
홍게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는 이제 굿뉴스인데 배드 뉴스는 지금 그 개철이 전혀 아니죠. 개철이 전혀 아닙니다. 개는 해마다 철이 두 번 있어요. 5월 달에 한 번, 그다음에 10월 달에 한 번. 5월 달에는 암캐가 알이 차는 계절입니다. 그리고 10월 달에는 이제 숙회가 살이 찌는 계절이죠. 그래서 게는 먹을 때는 5월 달하고 10월 달을 먹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동해안이 3월에서 5월은 게 거머 기간인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알이 찰 때 게를 잡아버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하여튼 좌우지당 게를 드실 때는 게철에 드셔야 돼요. 근데 지금 이번에 저희가 먹어보니까 확실히 게철이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사이즈는 어마어마하게 큰데 속이 텅 비었어요. 속이 텅 비어가지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먹을 게 없었어요. 사이즈가 엄청나게 크길래 먹을 게 굉장히 많은 줄 알았는데 거의 뭐 빈쭉정이까지는 아니지만은 살이 거의 없었어요. 거의 없어가지고 짜기만 엄청나게 짜고 별로였습니다. 그래서 게는 지금 드시는 계절이 아닌 것 같아요. 어차피 3월에서 5월은 거먹이기 때문에 살이 꽉 차 있어도 의미가 없죠. 그래서 제 생각에 게를 드시려면은 거먹 기간이 살짝 지난 6월 초? 6월 초에 드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10월 달에 드시든지. 그리고 홍게는 동해안에는 늘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나오기 때문에 철에 관계시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언제든 가시면 있을 것 같아요. 단지 이제 제철에 가시거니 살이 꽉 들어차서 맛있다 이거죠. 뭐 게를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만은 저도 게를 엄청 좋아합니다. 엄청 좋아하는데 먹어보면은 꽃게가 월등하게 맛있어요. 게는 이제 먹을 때 보통 이제 다리를 먹고 이제 몸통을 먹는데 비교를 해보면은 다리는 별로 맛이 없어요. 맛이 없고 진짜 게는 이제 몸통이 맛있죠. 그런데 꽃게는 다리는 짧고 몸통은 큽니다. 반대로 이제 대게는 홍게나 대게는 다리는 크고 몸통은 작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꽃게 대게의 맛은 꽃게 맛에 비하면 비교가 안 됩니다. 그 대게 같은 경우는 영덕 대게는 굉장히 비싸죠. 한 마리에 뭐 10만 원, 큰 건 20만 원 합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가요. 왜 그걸 먹는지. 왜냐하면은 꽃게에 비하면은 뭐 영덕 대게도 꽃게에 비하면 맛 차이가 뭐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영덕 대게를 10만, 20만 원 주고 먹는 걸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차라리 그 돈이면은 꽃게를 먹는 게 맞는 거지. 근데 꽃게가 워낙 이제 요즘 귀하죠. 귀하고 또 귀합니다. 요즘 꽃게 잘 없는 것 같아요. 옛날에 제가 뭐 상당히 오래 전입니다만 항상 그 꽃게철 되면 5월달에는 꽃게를 먹었거든요. 근데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때는 정말 맛있었어요. 그래서 게를 좋아하시는 분은 제 생각에는 5월달에 5월 전후로 그 꽃게를 드시면은 진짜 야 이게 진짜 게 맛이 이런 거구나. 뭐 너희들이 게 맛을 알아 이런 말 있잖아요. 꽃게를 강력하게 추천해 드립니다. 자 지금 잘 가고 있습니다. 잘 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뭐 오늘 이동 거리가 길지 않습니다. 112해리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도 뭐 지금 보자 절반 왔나요? 절반 딱 절반 왔네요. 자, 오늘도 동영상의 사이즈를 줄이기 위해서 나머지 시간은 조용한 음악과 함께 비행을 하고 도착할 때쯤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동영상 컨텐츠 길이를 30분 전으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조금 이따가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애틀에 거의 도착했습니다. 거의 도착이기 때문에 이제 오토파일럿을 끄고 착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속도와 고도를 줄여야 되겠죠. 거의 다 와갑니다. 플랩을 펼치기 위해서는 속도를 에어스피드를 85노트 미만으로 떨어뜨려야 됩니다. 그런데 하강을 하면은 속도가 올라가죠. 올라가기 때문에 스로틀을 왕창 낮추고 왕창 낮춰야 됩니다. 자, 플랩을 10도 펼쳤습니다. 플랩을 펼치면은 양력을 얻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속에서도 고도가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착륙을 할 때는 플랩과 스로틀을 적절하게 조절을 하면서 하강 속도, 고도, 스피드를 적절하게 조절을 해야 됩니다. 처음에 비행을 할 때는 아무래도 가장 어려운 게 착륙입니다. 착륙이 제일 어렵죠. 그런데 조금만 익숙해지면은 또 쉽습니다. 쉬우면서도 또 부드러운 착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착륙을 하면은 비행 전 과정에서 제일 보람이 있죠. 제일 보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익숙해지면은 아마 착륙을 좋아하시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디폴트로 FSS 항로 설정을 하면은 대부분의 경우에 활줄의 이륙 방향과 착륙 방향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륙을 하거나 착륙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일본을 비행할 때는 저희가 거꾸로 비행을 했죠. 남쪽에서 북쪽으로 이륙을 하거나 착륙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이륙하자마자 180도 선회를 했어야 됐습니다. 항로로 들어갈 때는. 착륙할 때도 마찬가지죠.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북반구에서 남반구 쪽으로 비행을 하다 보니까 착륙과 이륙 전부 다 항로가 이제 일치합니다. 일치해서 선회 비행을 거의 안 해도 되네요. 착륙 마지막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하강 속도가 더 빨라집니다. 빨라지기 때문에 고도를 이제 가파르게 떨어뜨려야 되다 보니까 속도가 올라갑니다. 올라가기 때문에 스로틀을 다시 낮춰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적절한 착륙 속도는 50노트 정도입니다. 50노트 정도. 세서나 172 같은 경우에 실속 속도가 47노트죠. 47노트이기 때문에 스로틀을 너무 빼면은 실속 속도보다 더 낮아집니다. 지금 메시지가 나왔죠. 실속이라고. 그래서 50노트를 유지하면서 착륙을 해야 됩니다.
착륙을 하고 있습니다. 뭐 50에서 한 55노트 사이로 터치다운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는 앞에 피치를 살짝 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자가용 비행기는 아마 한적한 곳으로 주기를 안내할 겁니다. 저희는 뭐 대형 여객기가 있는 곳에 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으로 안내할 것 같은데 저희는 왼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라고 나와있네요. 그냥 왼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미국으로 돌았습니다. 미국으로 시애틀 국제공항에 착륙을 했습니다. 공항이 생각보다 검소합니다. 생각보다 검소하네요. 저 반대쪽이 메인 주기장 같네요. 어쨌든 그래도 생각보다 공항이 되게 검소합니다. 이쯤에 주기를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미국의 입국했습니다. 관제탑이 저기 있네요. 시애틀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시애틀 관광을 하러 하고 그 다음 도시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